역시 일본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일본이 검은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를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발언도 덧붙이고 있어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하시모토 코토는 아예 자위대를 독도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 탈환 기회라는 발언을 일삼는 일본은 역시 대한민국에게 잠재적 위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각종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는 일본의 군사 팽창이 매섭습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의 발표에 따르면 자위대는 성능이 개량된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첫 번째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디펜스 미러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본식 토마호크라고도 불리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기존의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후계형으로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성능 개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한쪽에선 한국의 혼란을 이용하여 독도 탈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진행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도 더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주적인 북한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무기체계 성능 기준 등을 철저하게 북한을 기준으로만 설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군사력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 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미사일 전력 강화 시도와 함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산 미사일의 전략적 강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순항 미사일이란 제트 엔진과 날개의 양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미사일을 의미하는데 장시간 작동하는 제트 엔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로켓에 비해 사정거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속도와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여 요격 확률을 낮출 수 있고 생존성을 높여 적에게 기습을 가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장점도 갖추고 있는데요. 순항 미사일 중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무기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걸프전에서 토마호크를 사용하여 이라크 해방공망을 완전히 초토화했으며 이후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이 전면전을 시작하는 신호탄 같은 의미로 각인되었을 정도로 순항 미사일의 대표적인 무기 체계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미국의 토마호크 비축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만큼 미군이 애용하는 순항 미사일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이 이러한 미사일 전력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무려 1500km까지 확장한 신형 버전의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사일의 길이와 크기, 무게 등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본식 토마호크라는 별칭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기존의 12식 미사일이 기본형은 약 20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했고 함대함과 공대함 작전을 위한 개량 버전이 약 40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150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한 이번 개량형은 최소 4배 수준의 사거리 개선에 성공한 것인데요. 일본은 개량된 미사일만 최소 1000발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며 지대함 버전은 2025년부터 함대함 버전은 2026년부터 실전 배치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사일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전까지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별도로 도입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미사일 전력은 다른 동북아시아 나라들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흔히 일본을 미국과 함께 엮어서 한미일로 지칭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한국은 일본과 동맹이 아닐 뿐더러 노골적으로 자위대를 독도에 보내야 한다는 일본의 행보를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한국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현무 시리즈를 통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거리와 파괴력도 모두 일본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짧은 사거리와 노후화로 인해
퇴역한 현무원을 제외하고 현무2부터 현무5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무3는 유일한 순항 미사일로서 탄도미사일로 개발된 현무2, 4, 5와는 차별화된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요. 현무3는 사거리에 따라 다시 A, B, C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사거리를 보유한 현무3C는 150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어 일본의 주요 도시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야 사거리 1500km 수준의 개량형 미사일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2010년대에 사거리 1500km의 현무3를 개발한 대한민국의 기술적 역량이 매우 놀라운 수준인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도쿄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160km이며 일본의 북쪽에 위치한 삿포로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360km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무3C의 사거리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현무3의 사거리 확장은 1500km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사거리가 무려 3000km에 육박하는 현무3D도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는 일본보다 미사일 사거리 측면에서 더욱 격차를 벌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한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극히 일부 국가만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사거리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일본보다 얼마나 더 앞서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3의 전략적 가치는 한국의 육군 전력뿐만 아니라 해군 전력까지 한 차원 더 강력하게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현무3를 기반으로 구축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성2와 잠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성3를 개발함으로써 해상에서도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성2는 한국의 최신 구축함인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비롯하여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약 1000km에 GPS와 INS를 활용한 정밀 유도까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개량한 해성3는 잠수함에서 지상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역시 사거리는 약 1000km 수준입니다. 손원일급 잠수함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주력 무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무3를 기반으로 해성2와 해성3까지 전력화에 성공하면서 순항미사일만으로 북한을 비롯하여 일본 전역과 중국의 동북지방, 러시아의 극동지방을 모조리 타격할 수 있는 화력수단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수상함과 잠수함은 적이 정확한 위치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의 반격 가능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한국의 미사일 폭격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한국이 현무3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이 정도로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순항미사일은 아니지만 현무4와 현무5 등 막강한 화력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무5는 9톤에 육박하는 탄두 중량과 압도적인 관통력으로 인해 전술핵 수준의 벙커버스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무5는 최대 100m 수준의 관통력을 확보하여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국은 현무의 집속탄까지 탑재함으로써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갖출 수 없는 화력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현무 시리즈는 전 세계의 주목을 독차지할 것입니다.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매번 새로운 미사일이 개발될 때마다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현존하는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 가장 진일보된 기술과 화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현무의 위상은 놀라운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새 현무를 개발할 때마다 전쟁을 운운하며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며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한국의 현무3 개발을 비난하면서 도합 600기 수준의 미사일을 한국으로 겨냥하도록 지시했을 정도로 한국의 현무 미사일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이 개발한 현무 시리즈가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적대 세력을 견제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사일 전력을 확충하기 바쁜 일본을 상대로도 현무의 활약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 시절을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자위대 재무장의 헛된 꿈을 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한국의 독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속해서 성능 개량과 전력화에 들어가고 있는 일본의 미사일 전력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처럼 강력한 현무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현무를 추가로 개발하며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31일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영상입니다.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개최된 사천 에어쇼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체계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지상을 타격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천룡이나 유럽에서 수입한 타우러스 등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른 미사일과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마하 2.5 이상의 초음속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대지 미사일은 대부분 아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탐지될 수 있으며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300km 밖에 위치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제 아무리 방공망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북한이라도 요격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또한 한국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사거리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티드 램제트 기술은 미사일의 중량을 가볍게 제작하면서도 사거리를 연장하는 데 적합한 기술로 압축된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켜 연료와 혼합 후 연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티드 램제트는 장거리 타격에 적합한 기술로서 한국은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300km 내외의 적성국 지상 표적도 제압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미사일을 개발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기 위한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적성국의 지상 표적을 손쉽게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의 탐색기는 레이더와 전자광학 시스템을 모두 활용한 복합 탐색기를 적용하여 기상 상황과 적의 전파 방해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다목적 모듈 시스템을 적용한 덕분에 공대지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공대함 임무 모듈을 개발, 장착하여 다양한 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F-16과 그리펜은 모두 아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면 수출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군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한국은 FA-50을 시작으로 KF-21까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의 지상 표적은 한국 전투기들의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FA-50은 이미 필리핀의 반군 소탕 작전에서 뛰어난 지상 타격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FA-50은 주로 무유도 폭탄을 사용하여 실전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러한 FA-50이 무유도 폭탄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우수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다면 동급기체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것이란 평가는 결코 과분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단순히 공군 전력의 강화에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무장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은 공군 전력 이외에도 몇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이 각종 미사일을 국산화하면 방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FA-50 등을 구매한 나라에서 추가로 미사일을 구매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지만 여기에 더해 미사일 이외에도 전투기의 판매량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투기의 수출을 가장 많이 방해한 것은 무장 통합 문제였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아무리 우수한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무장 체계와 제대로 통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입국에서는 계약을 문제 삼거나 불필요한 트집을 잡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FA-50을 둘러싼 폴란드 정부의 목리가 있습니다. AIM-120 암남 통합 등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측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무장체계로 트집을 잡으며 양국의 신뢰를 흔들고 있는데 만약 전투기에 장착하는 모든 무장체계가 한국산 미사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폴란드가 트집을 잡을 명분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폴란드가 트집을 잡는다면 FA-50의 도입을 고려하는 나라 중 일부가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계속해서 전투기 무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러한 우려를 종식하고 더 많은 전투기 수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이외에도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까지 서둘러 국산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무장체계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또한 국산 무장체계의 발전은 한국 공군의 무장체계도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무장을 통합해주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화가 완료되어야만 무장 통합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현재 KF-21은 미국산 미사일의 장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미티어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무장 체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다른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다양한 무장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다면 해외 무장 체계의 통합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며 미국, 유럽의 무장 통합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한국의 독자 미사일로 무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장 체계의 국산화는 한국 공군의 작전 지속 지원 능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시 상황에선 얼마나 효율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적시의 무기를 제공받지 못하면 아무런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모전 양상을 띠는 전장에선 비축한 물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타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만약 한국이 외산 미사일에만 의존하는 무장체계를 고집했다면 유사시 미사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할 위험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물량을 미국의 방산업체가 곧바로 생산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생산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 공군에게 지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장체계를 갖추고 미사일을 생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의 위력을 넘어 아군의 작전 지속 지원과 임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강점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무장체계의 화력 강화, 수출 증대, 무장 통합, 작전 지속 지원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군의 역량과 위상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분야는 공대지 무장체계였지만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도 별도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한국산 미사일의 공개는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한국산 공대지 미사일은 아직 완벽한 전력화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5년부터 도합 3회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FA-50이 테스트에 참여함으로써 미사일의 시험 발사와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후 2026년까지 최종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번에 처음 공개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앞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로 시작한 한국의 전투기 무장 체계는 앞으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더 많은 전투기 무장 체계가 국산 기술로 개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F-21과 FA-50은 앞으로 국산 미사일을 탑재하고 적성국의 도발을 억제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